우리 시골집 정리했다. 이제 여기서 같이 살 거야. 시어머니의 단호하고 일방적인 선언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 정말 잘 생각하셨네요. 남편이 쌍수를 들고 박수를 쳤어요. 축하 파티라도 하는 듯이요. 선영아, 우리는 큰 거 안 바란다. 아침에 죽이라도 끓여주면 감사히 먹을 거고, 네 시아버지 병원 갈 때만 네가 좀 모셔다 드리면 되지 않을까 싶다. 다행히 공무원이라 시간도 좀 여유롭잖니. 시어머니는 선심을 쓰는 듯 말씀하셨어요. 아니, 결혼한 여자가 시부모 모시는 거야 당연한 걸 뭘 그렇게 기어들어가? 시아버지가 말씀을 거두셨어요. 상의도 없이 제 의견도 묻지 않고 이미 정해진 일이라는 듯 말하는 그들을 보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그 순간 제 입에서 그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죄송하지만 아버지 어머니, 저 갑작스럽게 해외 파견 발령 나서 3년 동안 나가 있게 됐어요. 식탁 위로 정적이 흘렀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들도 저도 몰랐죠. 그 순간적인 거짓말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 그날의 거짓말이 바꾼 저의 인생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더 많은 사연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선영이라고 합니다. 올해 45살이고 대구 북구청에서 국제교류 업무를 맡은 지 20년째 되는 평범한 공무원입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고 주말에도 국제행사가 있으면 나가고 필요하면 야근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몇 년 전 겨울에 일어난 일인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하루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순간적으로 내뱉은 거짓말 하나가 제 삶의 방향을 이렇게 돌려놓을 줄은요. 결혼한 지 22년이 됐는데 그동안 저는 늘 밖으로만 도는 며느리라는 소리를 들어왔어요. 명절 때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음식 준비하고 제사 때마다 혼자서 상 차리고 설거지하고 시부모님 생신이나 기념일 때마다 선물 준비하고 식사 대접해드렸는데도요. 제가 직장을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늘 부족한 며느리 취급을 받았습니다. 2020년 초겨울이었습니다. 토요일 저녁이었는데 우리 집 20평 남짓한 거실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남편 도윤이와 저, 그리고 시골에서 보따리를 들고 올라오신 시부모님. 4명이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 구석에는 시부모님의 커다란 가방들이 놓여 있었어요. 평소보다 짐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잠깐 머물다 가시려나 보다 했죠. 시아버님께서는 평생 농사만 지으시다가 올해 초에 허리 수술을 받으셨고 요즘엔 가끔 깜빡하시는 일도 있으셨어요. 경증 치매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시어머님은 여전히 건강하셨지만 혼자서 시아버님을 돌보기가 점점 힘들어지신다고 하셨죠. 식사 중에 시어머님께서 반찬을 집으시며 자연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시골집을 정리했어. 저는 별 생각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이 너무 크니까 작은 곳으로 이사하시나 보다 했죠. 이제 여기서 같이 살 거야. 젓가락을 든 제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같이 살 거라고요? 언제부터 그런 이야기가 나왔나 싶어서 남편을 봤는데 도윤이는 오히려 환한 얼굴로 박수를 쳤어요. 어머니, 정말 잘 생각하셨네요. 저희도 그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저희도요? 저는 언제 그런 말을 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기도 전에 시어머님께서 이미 계획을 세우신 듯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선영아, 네가 아침에 죽이라도 끓여주면 되고 저녁엔 반찬 몇 가지만 더 해주면 돼. 어려울 것도 없어. 병원 갈 때도 네가 모셔다 드리면 되지. 어차피 공무원이니까 시간도 자유롭고 말이야. 자유롭다고요? 저는 매일 아침 7시 반에 일어나서 8시에 출근하고 저녁 6시에 퇴근해서 장 보고 저녁 준비하는데요. 주말에도 국제행사나 회의가 있으면 나가야 하고 외국 손님들이 오시면 안내하느라 야근도 자주 하는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남편의 반응이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선영이가 집에서 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왕이면 부모님 모시면서 사는 게 당연하죠. 놀고 있다고요? 저는 20년째 성실히 일해서 저희 집 생활비의 절반을 책임지고 있는데 제 직장 생활을 놀고 있다고 표현하다니요. 시아버님께서도 고개를 끄덕이시며 의젓하게 말씀하셨어요. 큰아들 집에서 여생을 보내는 게 당연하지. 선영아, 앞으로 고생 좀 해야겠다. 고생을 좀 해야 한다고요. 저는 벌써 22년째 고생하며 살아왔는데요.
시집 온 첫 해부터 지금까지 명절 때마다 손님 접대하고 제사 때마다 밤새워 준비하고 시부모님 아프시면 병원 모시고 다니고 했는데요. 그 순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진짜로요. 목이 막히고 숨이 잘 안 쉬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상의도 없이 제 의견을 묻지도 않고 이미 정해진 일이라는 듯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어요. 저는 언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나요? 그러자 도윤이가 짜증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런 걸 가지고 뭘 상의해. 부모님 모시는 게 당연한 거지. 당연하다고요? 저한테도 일이 있고 생활이 있고 앞으로의 계획이 있는데요. 20평 아파트에 4명이 살면 어떻게 되는지는 생각해 보셨나요? 시어머님께서 젓가락을 탁 소리 나게 놓으시며 날카롭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영아, 네가 밖에서 일한다고 해서 집안일을 소홀히 해도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며느리가 시부모 모시는 건 기본이야. 기본이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명절 때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음식 준비하고 제사 때마다 하루 종일 부엌에서 일하고 시부모님 생신 때마다 선물 챙기고 맛있는 음식 해드렸는데요. 그런 것도 부족했나 봅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참 버릇이 없어. 시아버님께서도 한마디 거들으셨어요. 시부모보다 자기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말이야. 그때 문득 며칠 전에 구청 게시판에서 본 공고가 떠올랐어요. 동남아 자매도시 재난복구 지원단 파견 공고였습니다. 2년 파견이었는데 영어 실력이나 업무 경력 조건이 까다로워서 지원할 생각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정말 순간적으로 제 입에서 말이 나왔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내년에 해외 파견 나가게 됐어요. 식탁 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젓가락을 든 채로 저를 뚫어지게 봤고 시부모님도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셨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습니다. 해외 파견이 뭔 소리야? 남편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동남아 자매도시 재난복구 지원 업무로 2년간 나가게 됐어요. 이미 결정된 일이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완전한 거짓말이었어요. 아직 지원서도 내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말이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마치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요. 시어머님께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시며 소리치셨습니다. 이게 뭔 소리야? 시부모 모실 때가 됐는데 해외로 튄다고? 선영아, 네가 지금 뭔 말을 하는 거야? 남편도 목소리를 높였어요. 부모님이 이렇게 힘드신데 며느리가 외국으로 도망간다는 게 말이 돼? 도망이라고요? 제가 일하러 가는 건데 도망이라고 표현하시네요. 시아버님께서도 화가 나신 듯 엄하게 말씀하셨어요.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정말 버릇이 없어. 시부모보다 자기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시어머님께서는 아예 눈물까지 글썽이시며 한숨을 쉬셨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해. 늙은 부모 버리고 외국으로 튀려고 하다니. 저는 그 순간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내뱉은 말이었고 되돌릴 수도 없었습니다. 일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공무원이라서 발령이 나면 가야 해요. 제가 다시 한번 차분히 말했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화가 난 얼굴로 저를 노려봤고 시어머님은 눈물을 훔치시며 계속 한숨만 쉬셨습니다. 그날 밤 혼자서 설거지를 하면서 저는 제가 한 말을 계속 생각했어요. 해외 파견이라니 정말 엉뚱한 거짓말을 했구나 싶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을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기분도 들었어요. 제 입으로 나간다고 말하는 순간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마치 꽉 막혔던 숨통이 트이는 것 같았어요. 물론 거짓말이었지만 그 거짓말 속에 제 진짜 마음이 담겨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그동안 제가 모르고 있던 제 마음이 그 순간 튀어나온 건지도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이곳을 벗어날 수 있다면 어떨까 하고요. 그 일이 있고 난 뒤 일주일 동안 저는 정말 복잡한 마음으로 지냈어요.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제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해외 파견이라니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생각을 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무서우면서도 설레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월요일 저녁이었어요. 다른 팀원들은 모두 퇴근하고 저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컴퓨터 모니터 불빛만이 어두운 사무실을 밝히고 있었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동남아 자매도시 파견 공고라고 검색했습니다. 정말 그런 공고가 있나 확인해 보려고요. 있었습니다. 정말로 있었어요.
베트남 다낭시 재난복구 지원단 파견 공무원 모집. 자세히 읽어보니 조건이 만만치 않았어요. 토익 점수 700점 이상, 해외 업무 경험, 관련 분야, 근무 경력 5년 이상, 그리고 가족 동의서까지 필요했습니다. 가족 동의서라니.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죠. 저는 한숨을 쉬며 컴퓨터를 끄려고 했어요. 역시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남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어머니가 동네 분들한테 내 이야기 다 했다. 내일 당장 구청 가서 파견 취소하라고 해. 동네 분들한테 제 이야기를 했다고요? 저는 당황해서 시어머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님, 혹시 제 직장 이야기를 다른 분들께 말씀하셨나요? 당연히 했지. 우리 며느리가 늙은 시부모 버리고 외국으로 튀려고 한다고 다 말했어. 시어머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경로당에서도 말하고 아파트 분여회에서도 말했어. 요즘 며느리들이 얼마나 버릇없는지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해.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아직 지원서도 내지 않았는데 벌써 동네 전체에 소문이 퍼진 거였어요. 다음 날 출근길에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같은 층에 사시는 김 아줌마를 만났어요. 평소에는 인사만 나누던 분인데 그날은 저를 유심히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선영 씨, 시어머님이 많이 속상해 하시던데. 네. 해외 나간다고 하셨다면서요? 시부모님 혼자 두고요. 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정말 동네에 소문이 퍼진 거였습니다. 구청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불편했어요. 혹시 여기까지 소문이 들어왔나 싶어서요. 점심시간에 정혜준 과장님께서 제 자리로 오셨어요. 50대 중반의 과장님은 늘 조용하시지만 저를 많이 챙겨주셨거든요. 선영 씨, 잠깐 나와서 커피 한잔 할까? 저희는 구청 앞 작은 카페로 갔어요. 과장님께서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하시고 창가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무슨 고민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집안일이야? 과장님의 따뜻한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과장님, 저 정말 바보 같은 일을 했어요. 저는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시부모님의 갑작스러운 합가, 통보, 제 순간적인 거짓말, 그리고 지금의 상황까지요. 과장님께서는 끝까지 조용히 들으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선영 씨, 그게 정말 거짓말이었을까? 네. 나는 네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지냈는지 알고 있어. 20년 동안 성실히 일하면서도 집안일까지 다 짊어지고 살았잖아. 과장님께서 커피잔을 돌리시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날 내 입에서 나온 말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마. 그건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진짜 소원이었을 거야. 하지만 조건도 안 되고 가족들도 반대하고 조건은 맞춰가면 되는 거고 가족 문제는 글쎄 내 인생인데 네가 결정할 일 아닌가? 과장님께서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셨어요. 마침 중앙부처에서 지방공무원 해외 파견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하더라. 내 경력이면 충분히 갈 수 있어. 정말요? 응. 그런데 토익 점수가 필요하니까 준비는 해야겠지. 그리고 뭐니 해도 의지가 가장 중요해.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인터넷 서점을 뒤졌어요. 토익 교재를 주문했습니다. 20년 만에 영어책을 사는 일이었어요. 남편은 제가 뭘 하는지 궁금해했지만 저는 구청 업무 때문이라고 둘러댔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님께서 또 전화를 하셨어요. 선영아, 네가 정말로 외국 간다는 게 사실이야?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럼 취소해. 당장 취소하라고. 왜 제 일에 그렇게 간섭하세요? 제가 조금 목소리를 높이자 시어머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간섭이라고? 시어머니가 며느리 일에 관심 갖는 게 간섭이야? 하지만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내 인생, 결혼하면 남편과 시부모가 내 인생이야. 그것도 모르고 살았어? 전화를 끊은 뒤 저는 책상 앞에 앉았어요. 토익책을 펼치고 첫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단어들이 어려웠지만 하나하나 사전을 찾아가며 공부했어요. 남편이 늦게 들어와서 제가 영어 공부하는 모습을 봤어요. 뭐 하는 거야? 공부해요. 무슨 공부? 영어요.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설마 정말로 외국 갈 생각은 아니지? 지원만 해보려고요. 야, 박선영. 지원만 해본다고? 신청만 해봐라. 내가 못 나가게 막을 테니까. 남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부모님이 아프신데 며느리가 외국으로 튄다는 게 말이 돼? 저도 제 일이 있어요. 일,
공무원이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그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화가 났어요. 20년 동안 성실히 일해온 제 직업을 그렇게 폄하하다니요. 하지만 저는 참았어요. 대신 더 열심히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저는 야근을 핑계로 늦게 들어갔어요. 실제로는 구청 도서관에서 영어 공부를 했거든요. 토익 문제집을 풀고 단어를 외우고 듣기 연습을 했습니다. 처음엔 너무 어려웠어요. 20년 동안 영어를 안 써서 실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금요일 저녁 정혜준 과장님께서 제 자리로 오셨어요. 선영 씨, 마음은 정했어? 네, 과장님. 해보려고요. 그럼 이거 필요할 거야. 과장님께서 봉투 하나를 주셨어요. 추천서였습니다. 이미 써놨어. 언제든지 쓸 수 있게 말이야.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렇게 저를 믿어주시는 분이 계신다는 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과장님, 정말 감사해요. 별 말씀을.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과장님께서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한번 마음을 정했으면 끝까지 가봐. 중간에 포기하면 더 힘들어져. 저는 그날 밤 지원서를 작성했어요. 지원 동기, 해외 업무에 대한 각오, 앞으로의 계획까지 정성스럽게 썼습니다. 마지막에 제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정말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저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더 이상 망설이고 싶지 않았어요. 제출이 완료되었다는 메시지가 화면에 떴을 때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이제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길이 되어가고 있다고요. 지원서를 낸 지 석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저는 매일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1시간씩 토익 문제를 풀고 점심시간에는 회화책을 읽었어요. 퇴근 후에도 도서관에서 2시간씩 공부했죠. 남편과 시부모님은 여전히 제가 포기하기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특히 시어머님은 매일 전화해서 언제 그만둘 거냐고 물으셨습니다. 선영아, 아직도 그 헛된 꿈을 꾸고 있어?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 내 나이에 무슨 공부야? 차라리 그 시간에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언제까지 이런 놀이를 할 거야?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시는지 알아?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열심히 했습니다. 5월 어느 화요일 오전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책상에 앉아서 국제교류 업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인사팀에서 전화가 왔어요. 선영 씨, 잠깐 인사팀으로 올 수 있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혹시 떨어진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인사팀 김 과장님께서 웃는 얼굴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축하드립니다. 베트남 다낭시 재난복구 지원단 파견에 최종 합격하셨어요. 머리가 하얘졌어요. 정말로 붙은 거였어요. 2년간 파견이고 5월 말에 출국 예정입니다. 준비할 것들이 많으니까 서류 검토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김 과장님께서 두꺼운 봉투를 건네주셨어요. 파견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어요. 김 과장님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가족 동의서는 받으셨죠? 저는 당황했어요. 가족 동의서를 아직 받지 못했거든요. 아직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빨리 받으셔야 해요. 그리고 김 과장님께서 말을 머뭇거리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가정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민원이 하나 들어왔거든요. 민원이요? 네. 선영 씨가 우울증이 있어서 해외 파견이 위험하다는 내용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울증이라니요? 누가 그런 민원을 넣었나요? 가족분이신 것 같은데. 이름은 한도윤 씨로 되어 있네요. 한도윤. 제 남편이었어요.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막기 위해서 그런 민원을 넣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우울증 진단서나 병원 기록이 있나요? 김 과장님이 물으셨지만 저는 우울증이 없었어요. 단 한 번도 정신과에 간 적이 없었거든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럼 괜찮겠네요. 하지만 가족 동의는 꼭 받으셔야 해요. 인사팀을 나와서 제 자리로 돌아오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남편이 저런 식으로 나올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점심시간에 정혜준 과장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과장님,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려요. 무슨 일이야? 합격했는데 남편이 우울증 민원을 넣었어요. 전화 너머로 과장님의 한숨이 들렸어요. 그럴 줄 알았어. 남자들은 아내가 자기보다 잘 되는 걸 못 견뎌해. 어떻게 하죠?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자. 카페로 나와. 50분 뒤
저희는 구청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어요. 정혜준 과장님께서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시고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선영 씨, 지금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야. 여기서 포기하면 평생 후회할 거야. 하지만 남편이 이렇게 나오는데 남편은 걱정 말고 내가 인사팀장하고 이야기해 볼게. 허위 민원이니까 무시하면 돼. 과장님께서 가방에서 서류를 하나 꺼내셨어요. 그리고 이거 받아도. 법무법인 명함이었어요. 혹시 모르니까 준비해둬. 가정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도 있어. 그날 저녁 저는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갔어요. 남편과 시부모님께 합격 소식을 알려드려야 했거든요. 거실에서 세 분이 저녁을 드시고 계셨어요. 저는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합격했어요. 정적이 흘렀어요. 시아버님께서 젓가락을 놓으시고 저를 보셨습니다. 뭐가 합격했다고? 베트남 파견이요. 2년간 나가게 됐어요. 시어머님께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소리치셨어요. 이게 뭔 소리야? 정말로 가겠다는 거야? 남편도 벌떡 일어났어요. 야, 박선영. 정말 미쳤구나. 그때 저는 차분히 말했어요. 도윤 씨, 민원 넣으신 거 알고 있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뭔 소리야? 우울증 민원이요. 제가 우울증이 있다고 인사팀에 신고하셨죠. 시부모님께서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보셨어요. 도윤아, 네가 그런 짓을 했어? 남편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선영이가 요즘 이상해서. 이상하다고요? 제가 뭐가 이상해요?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공부하고 일하는 게 이상한가요? 제 인생을 제가 결정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결혼한 여자가 남편 몰래 그런 일을 추진하는 게 이상한 거지. 남편이 소리쳤어요. 몰래요? 저는 거짓말한 적 없어요. 처음부터 말했잖아요. 그건 농담인 줄 알았어. 농담이라고요? 제 인생이 농담이에요? 시어머님께서 테이블을 탁 치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만해. 둘 다 그만하라고. 어머님, 저는 이제 결정했어요. 다음 주에 출국해요. 제가 조용히 말하자 시아버님께서 화가 나신 듯 말씀하셨어요. 선영아, 네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아? 가정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야. 도망이 아니에요. 일하러 가는 거예요. 일. 웃기지 마. 시부모 모시기 싫어서 핑계대는 거잖아.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며칠 전에 받아둔 법무법인 상담 신청서였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죠. 저는 서류를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저는 파견 나갑니다. 2년 동안요. 그리고 합가를 원하시면 저는 한 번 더 숨을 크게 쉬었어요. 저 없이 셋이서 사시면 돼요. 남편이 벌떡 일어났어요. 뭐라고? 이혼 상담 신청서예요.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시어머님께서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어요. 선영아, 네가 정말 이럴 거야? 22년을 같이 살았는데 22년 동안 저는 제가 원하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미리 준비해둔 작은 캐리어를 현관에서 끌고 왔어요. 당분간 회사 숙소에서 지내다가 출국할게요. 남편이 황급히 말했어요. 야, 잠깐만. 이렇게 나가면 안 돼. 왜 안 돼요? 제 인생인데요. 저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어요. 선영아. 시어머님이 부르셨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정말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걸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처음으로 제 마음에 솔직해진 기분이었거든요. 그날 밤 구청 직원 숙소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길을 걷게 된 거였어요. 베트남 다낭에 도착한 첫날, 저는 공항에서 나오며 뜨거운 습기를 온몸으로 느꼈어요. 4월 말의 동남아 날씨는 정말 후텁지근했습니다. 셔츠가 등에 달라붙을 정도였죠. 한국 다낭시 교류사무소에서 나온 현지 직원 응우엔 씨가 저를 마중 나와 계셨어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서툰 한국어로 반갑게 인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선영 씨.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려요. 사무소까지 가는 차 안에서 응우엔 씨가 말씀하셨어요. 한국에서 오는 분들 처음엔 다 힘들어해요. 날씨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괜찮을 거예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토바이들이 거리를 가득 메우고 다니는 풍경이 신기했습니다. 숙소는 사무소 근처 작은 아파트였어요. 1층에 있는 투룸이었는데
간단한 가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에어컨이 있어서 다행이었죠. 짐을 정리하고 나서 저는 휴대폰을 켰어요. 한국에서 온 문자와 통화 기록이 20개가 넘었습니다. 대부분 시어머님과 남편에게서 온 것들이었어요. 시어머님 문자를 열어봤습니다. 선영아, 정말 그곳까지 갔어. 미쳤구나. 당장 돌아와. 남편 문자도 비슷했어요. 박선영, 언제까지 이런 유치한 짓 할 거야?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알아? 저는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서랍에 넣었어요. 당분간은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됐어요. 제가 맡은 일은 지난해 태풍 피해를 입은 지역의 복구 상황을 점검하고 한국 지원 물품 배분을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첫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언어도 서툴고 현지 사정도 잘 모르고 날씨도 견디기 어려웠거든요. 매일 오후가 되면 소나기가 쏟아졌는데 습도가 높아서 옷이 마를 틈이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현지 마을을 돌아다니며 피해 상황을 확인했어요. 학교 복구 현장도 가보고 주민들과 간단한 대화도 나눴죠. 처음엔 베트남어를 전혀 못해서 손짓발짓으로 의사소통했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간단한 인사말 정도는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진짜오 안녕하세요. 까만 고맙습니다. 주민들이 저를 보고 웃으며 인사해 줄 때마다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여기서는 누구도 저를 시댁 눈치 보는 며느리로 보지 않았거든요. 그냥 한국에서 온 공무원으로 봐주셨어요. 2주가 지난 어느 일요일 오후였어요. 숙소에서 쉬고 있는데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정혜준 과장님이었습니다. 선영 씨, 거기 적응 잘하고 있어? 네, 과장님. 힘들긴 하지만 괜찮아요. 그런데 말인데 좀 안 좋은 소식이 있어. 과장님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어요. 뭔 일이에요? 네, 남편이 온라인에 글을 올리고 있어. 세금으로 외국 놀러 간다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디에요? 지역 신문사 게시판, 시청 민원 사이트, 심지어 국정감사 게시판까지. 거의 매일 글을 올리더라.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여기까지 와서도 저를 괴롭히려고 하다니요. 어떤 내용인가요? 공무원이 가족을 버리고 해외로 도망갔다. 세금 낭비다. 이런 식이야.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정말로 그럴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과장님, 저 어떻게 해야 해요? 걱정하지 마. 시청감사팀에서 사실 확인하러 나갈 예정이야. 네가 하고 있는 일만 제대로 하면 돼. 전화를 끊은 뒤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정말 저를 그렇게까지 몰아붙이려고 하는 걸까요? 그날 저녁 휴대폰을 다시 켜봤어요. 문자가 또 20개 넘게 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님 문자였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안다. 네가 우리 집안 망신시키고 있다고. 당장 돌아와서 사과해. 남편 문자도 있었어요. 박선영,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뭔지 알아? 온동리가 우리 가족을 손가락질하고 있어. 저는 문자를 읽다가 눈물이 났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그냥 제 일을 하고 있을 뿐인데요.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대신 업무 일지를 꺼내서 오늘 한 일을 정리했습니다. 오전 호의안 지역학교 복구 현장 점검, 지붕 공사 80% 완료, 오후 주민대표와 의료용품 배분 논의, 다음 주 화요일 배분 예정. 매일 이런 식으로 기록을 남겼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요. 한 달이 지났을 때 정말로 한국에서 감사팀이 왔어요. 시청 감사 담당 박 사무관이었는데 조용하고 꼼꼼한 분이셨습니다. 선영 씨, 업무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박 사무관은 제 업무 일지와 회계장부를 꼼꼼히 살펴보셨어요. 지출 내역, 업무 성과, 현지 평가서까지 모든 걸 확인하셨죠. 사흘 동안 감사가 이어졌어요. 현지 직원들과도 개별 면담을 하시고 제가 방문한 현장들도 직접 가보셨습니다. 마지막 날 박 사무관께서 말씀하셨어요. 선영 씨,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계시네요. 네. 업무 처리가 정말 깔끔해요. 회계도 투명하고 현지 평가도 좋고. 박 사무관께서 따뜻한 표정으로 미소 지으셨어요. 한국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던데 전혀 사실이 아니네요. 오히려 모범적으로 일하고 계셔요.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이런 일로 흔들리지 마시고. 박 사무관이 돌아간 뒤 응우엔 씨가 제게 말했어요. 선영 씨, 한국에서 무슨 일 있어요? 네. 감사 나온 거 보니까
뭔가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가족들이 제가 여기서 일하는 걸 반대해요. 아, 그래서요. 응우엔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베트남도 그런 가족 많아요. 여자가 혼자 일하면 싫어하는 사람들. 여기도 그런가요? 네. 하지만 요즘은 많이 달라졌어요. 여자도 자기 인생 살아야죠. 그날 밤, 저는 창밖으로 다낭 시내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오토바이 소리와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저를 집 나간 며느리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일하는 사람으로 봐주셨거든요.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어쩌면 제가 정말 원했던 건 이런 삶이었을지도 모른다고요. 한국에서 계속 날아오는 비난 문자들이 점점 멀게 느껴졌습니다. 2년이 지나 한국에 돌아온 날, 인천공항에서 내려다본 하늘이 참 맑았어요. 5월 중순의 따뜻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베트남의 끈적한 습기와는 전혀 다른 공기였죠. 공항 도착 로비에 정혜준 과장님이 마중 나와 계셨어요. 2년 동안 많이 변하셨더라고요. 머리에 흰머리가 더 늘었지만 표정은 더 밝아 보이셨습니다. 선영 씨, 정말 고생 많았어. 과장님, 오랜만이에요. 저희는 공항에서 나오며 자연스럽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베트남에서 보낸 소식 봤어. 정말 잘했더라.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알고 있지? 네가 팀장으로 승진됐다는 거. 저는 깜짝 놀랐어요. 파견 나가기 전에는 주무관이었는데 팀장이라니요. 정말요? 응. 해외 파견 성과를 인정받아서. 그리고 다음 주에 시청에서 표창도 받게 돼. 차창으로 보이는 서울 풍경이 새로웠어요. 2년 사이에 또 변한 게 많았더라고요. 그런데 말인데, 과장님께서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네, 남편 쪽 소식 들었어? 아니요, 연락 안 했어요. 회사를 그만뒀어. 구조조정 당했다고 하더라. 저는 놀랐어요. 남편이 그 회사에서 15년 넘게 일했는데요. 언제요? 작년 말쯤. 그리고 시부모님들도. 과장님께서 말을 머뭇거리셨어요. 시골집 팔았다고 하더라. 병원비 때문에. 아, 그렇구나 싶었어요. 시아버님 치료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농사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지금은 월세방에서 사신다고 해. 과장님의 말씀을 들으니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안 됐다는 생각도 들고 한편으로는 이상한 기분도 들었거든요. 일주일 뒤 대구 시청 대강당에서 표창식이 있었어요. 해외 봉사 유공자라는 이름으로 시장님께서 직접 상을 주셨습니다. 박선영 주무관은 베트남 다낭시에서 2년간 재난복구 지원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마이크를 통해 나오는 시장님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어요. 특히 현지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효율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했고 투명한 업무 처리로 모범을 보였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구청 동료들과 시청 관계자들이 모두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상을 받고 나서 기념사진을 찍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선영아. 돌아보니 남편 도윤이가 강당 뒤쪽에 서 있었어요. 예전보다 많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정장도 낡아 보였고 얼굴도 많이 야위었어요. 저는 당황했지만 일단 인사만 받고 강당을 나왔어요. 1시간 뒤 구청 앞 카페에서 남편과 마주 앉았어요. 2년 만의 만남이었습니다. 축하해. 표창 받은 거. 남편이 어색하게 말했어요. 고마워요. 네가 정말 잘했구나. 남편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베트남에서 한 일 기사로 봤어. 학교도 지어주고 의료용품도 지원하고.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선영아, 나 잘못했어. 남편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그때 내 말 들었어야 했는데 왜 그렇게 반대했는지 모르겠어. 지금 와서 그런 말 하면 뭐해요.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사도 잃고 부모님도 많이 아프시고 이제는 정말 네가 필요해. 저는 커피잔을 놓으며 천천히 말했어요. 도윤 씨,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뭘? 이혼할 거예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선영아, 그렇게까지 하지 말자. 22년을 같이 살았는데 22년 동안 저는 제가 원하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베트남에 있을 때 국지우편으로 받아둔 이혼 조정 신청서였습니다. 이미 법원에 접수했어요. 남편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선영아, 진정해. 우리 다시 이야기해보자.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어요. 그럼 부모님은 어떻게 해?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면 되죠. 선영아.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저는 이미 일어나고 있었어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세요. 카페를 나오며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저녁 새로 이사한 작은 원룸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에 시어머님께서 보낸 문자가 와 있었어요. 선영아, 네가 돈 벌었다고 우리를 버리려고 하는 거야? 그동안 우리가 널 얼마나 잘해줬는데. 저는 문자를 읽고 삭제했어요. 며칠 뒤 동네 슈퍼에서 장을 보는데 옆 동네 아줌마가 말을 걸었어요. 선영 씨, 신문에 났던데요. 해외에서 봉사하셨다면서요. 네, 잠깐 다녀왔어요. 대단하세요. 우리 나이에 그런 일 하기 쉽지 않은데. 괜찮았어요. 남편분은 많이 걱정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이혼했어요. 아줌마가 놀란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어머, 그래요? 네. 혼자 사는 게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오히려 편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정말로 괜찮았거든요. 아니, 괜찮다는 말로는 부족했어요. 자유로웠어요. 아무에게 눈치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을 줄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베트남에서 찍었던 사진들을 다시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현지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 완공된 학교 앞에서 찍은 사진, 동료들과 함께한 사진들. 모든 사진 속에 제 얼굴이 밝았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제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이혼 조정 신청을 한 지 석 달 뒤 가정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조정이 불성립되어 재판으로 넘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남편 측에서 이혼을 거부했거든요. 가을이 깊어가는 10월 어느 화요일, 저는 대구가정법원 3호 법정에 앉아 있었어요. 높은 천장과 나무 벽면이 엄숙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제 옆에는 김정훈 변호사님이 앉아 계셨어요. 50대 초반의 차분한 분이셨는데 정혜준 과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분이었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우리 쪽에 유리한 증거가 충분해요. 김 변호사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반대편에는 남편과 남편 측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도윤이는 검은 정장을 입었지만 어깨가 많이 구부정해 보였습니다.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10시 정각에 판사님이 입장하셨어요. 50대 중반의 여성 판사님이었는데 날카로우면서도 온화한 인상이셨습니다. 이혼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원고 측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께서 일어나셨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는 22년간 성실한 결혼 생활을 해왔으나 피고와 피고 가족의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인격 모독으로 인해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지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김 변호사님께서 서류를 꺼내시며 계속 말씀하셨어요. 특히 피고는 원고가 해외 파견 업무를 수행할 때 허위 민원을 제기하고 온라인상에서 악성 비방을 일삼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그 일들이 법정에서 다뤄지는 거였거든요. 김 변호사님께서 첫 번째 증거를 제시하셨어요. 이것은 피고가 시청 인사팀에 제출한 민원서입니다. 원고가 우울증이 있어 해외 파견이 위험하다는 내용인데 실제로는 아무런 의학적 근거가 없었습니다. 판사님께서 서류를 자세히 보시더니 남편 측 변호사에게 물으셨어요. 피고 측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편 측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피고는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가정의 평화요? 판사님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김 변호사님께서 두 번째 증거를 내놓으셨어요. 이것은 피고가 각종 온라인 사이트에 올린 글들입니다. 지역 신문사 게시판, 시청 민원 사이트, 심지어 국정감사 게시판까지 총 37건의 글을 올렸습니다. 화면에 프린트된 글들이 보여졌어요. 세금으로 외국 놀러가는 공무원, 가족 버리고 도망간 며느리 같은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판사님께서 서류를 넘기시며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단순한 가정 분쟁을 넘어서는 행위로 보이는군요. 남편이 변호사 귀에 뭔가 속삭였어요. 변호사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아내가 시부모를 버리고 떠나는 것에 대해 정당한 분노를 느꼈습니다. 정당한 분노라고 하셨나요? 판사님께서 안경을 벗으시며 날카롭게 물으셨어요. 김 변호사님께서 세 번째 증거를 제시하셨어요. 이것은 원고의 베트남 파견 기간 중 업무 평가서와 시청 감사 결과입니다.
원고는 2년간 성실히 업무를 수행했고 현지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시청 감사 결과 또한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판사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서류를 보셨어요. 또한 귀국 후 시청에서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남편 측 변호사가 다시 일어났어요. 하지만 재판장님, 혼인은 부부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해외로 떠나는 것은 일방적이라고 하셨습니까? 김 변호사님께서 끼어들었어요. 피고 측에서는 시부모 합가도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원고의 의견은 전혀 묻지 않았어요. 김 변호사님께서 마지막 증거를 꺼내셨어요. 이것은 원고가 받은 문자 메시지들입니다. 피고와 피고 가족이 보낸 것들인데 화면에 문자 내용들이 나타났어요. 미쳤구나. 정신병자. 가족 버리고 도망간 년 같은 말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판사님께서 오랫동안 서류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피고에게 묻겠습니다. 이런 행동들이 배우자에 대한 적절한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남편이 일어나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그때는 너무 화가 났다고 해서 이런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사님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특히 허위 민원과 온라인 비방은 배우자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입니다.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재판장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면. 기회는 이미 충분히 있었습니다. 판사님께서 서류를 정리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이혼을 허가합니다. 또한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 있어서 원고에게 유리하게 판단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정혜준 과장님과 몇몇 동료들이 와 계셨거든요. 판사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어요. 배우자를 존중하지 않는 혼인은 더 이상 혼인이 아닙니다. 원고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정을 나오며 저는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김 변호사님께서 악수를 청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축하드려요. 정말 잘 싸우셨어요. 그날 오후 대구시청에서 기자 브리핑이 있었어요. 시청 대변인실에서 브리핑이 열렸는데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허위 민원과 악성 비방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단호히 대응하겠습니다. 박선영 팀장의 해외 파견 업무는 모범적이었으며 이에 대한 악의적 비방은 명백한 명예훼손입니다. 짧은 브리핑이었지만 저에게는 큰 의미였어요. 공식적으로 제 명예가 회복된 거였거든요. 법원을 나와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가을 하늘이 정말 맑았습니다. 휴대폰에 축하 문자들이 쏟아졌어요. 과장님, 동료들, 베트남에서 함께 일했던 응우엔 씨까지 축하해 주셨어요. 그날 밤 새 집에서 저는 판결문을 다시 읽어봤어요. 원고 박선영이라고 적힌 제 이름이 선명했어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며느리도 아닌 그냥 박선영으로 서 있는 제 이름이었습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그동안 저는 정말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누구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고 저녁에 집에 들어와서도 온갖 잔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었거든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자유로울 줄 몰랐습니다. 직장에서도 달라진 게 있었어요. 동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예전엔 집안일 때문에 야근 못하는 사람 정도로 봤다면 이제는 해외 파견도 성공적으로 마친 팀장님으로 대해주셨어요. 봄이 되면서 저에게 새로운 업무가 맡겨졌어요. 시청에서 진행하는 공무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강사였습니다. 특히 민원 대응과 마음 돌보기라는 주제로 후배 공무원들을 교육하는 일이었죠. 처음 강의 제안을 받았을 때는 당황했어요. 저는 강의 경험이 없는데요. 인사팀 김 과장님께서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영 팀장님만큼 적임자가 없어요. 실제 경험이 있으니까 더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을 거예요. 첫 강의는 4월 둘째 주 화요일이었어요. 시청 3층 세미나실에서 열렸는데 20여 명의 공무원들이 참석했습니다. 대부분 30대에서 50대 초반의 분들이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마이크 앞에 섰어요. 안녕하세요. 박선영입니다. 저는 구청 국제교류팀에서 일하고 있고 몇 년 전 베트남 파견을 다녀온 경험이 있어요. 참석자들이 관심 있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오늘은 민원 대응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특히 악성 민원을 당했을 때 어떻게 마음을 지켜야 하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제 경험을 조심스럽게 들려드렸어요. 물론 구체적인 가족사는 빼고 업무적인 부분만 말씀드렸죠. 때로는 우리가 아무리 성실히 일해도 이해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흔들리지 말고 묵묵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1시간 반 동안의 강의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어요. 한 분이 손을 들고 물어보셨어요. 팀장님,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셨어요? 글쎄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옳다는 확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잠시 생각해보고 말했어요. 때로는 혼자서도 충분히 괜찮다는 걸 깨닫는 것도 중요해요. 강의가 끝나고 참석자들이 하나둘 나가는데 맨 뒤에 앉아 계시던 분이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신사분이었는데 차분하고 온화한 인상이었어요. 좋은 강의 감사했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저는 이정우라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중학교에서 교장을 했었어요. 그분이 정중하게 인사하시며 명함을 건네주셨어요. 지금은 교육청에서 퇴직 교원 상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저는 박선영이에요. 오늘 말씀 중에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이정우 씨의 목소리에는 묘한 울림이 있었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커피라도 한잔 하실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남자분과 커피를 마시는 게 언제적 일인지 기억이 안 났거든요. 좋아요. 시청 근처 조용한 카페에서 저희는 마주 앉았어요. 이정우 씨가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하시고 창가 자리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몇 년 전에 어려운 시간을 보냈어요. 이정우 씨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거든요. 암이었는데 3년 동안 투병하다가 아, 그러셨구나.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처음엔 정말 막막했어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이정우 씨의 눈에 잠시 슬픔이 스쳤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깨달았어요. 혼자라고 해서 외로운 건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 생각 해봤어요. 오늘 강의 들으면서 느꼈는데 팀장님도 많은 일을 겪으셨나 봐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간략하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물론 자세한 내용은 빼고요. 최근에 이혼했어요. 22년 만에. 그러셨군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네.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이정우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용기 있는 선택이었네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가끔 만났어요. 처음엔 업무 관련 이야기가 많았는데 점점 개인적인 대화도 늘었습니다. 이정우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무엇보다 제가 하는 일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주셨어요. 팀장님은 정말 대단해요. 그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하다니. 그 나이라니 아직 젊어요. 물론이죠. 저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여름이 되면서 저희 만남은 더 자주 이어졌어요. 주말에 공원을 산책하기도 하고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대구 수성목 공원을 걷다가 이정우 씨가 말씀하셨어요. 선영 씨, 제가 너무 성급한 건 아닌지 모르겠는데. 뭐요? 저희가 좀 더 가까워져도 될까요? 저는 벤치에 앉으며 생각해 봤어요. 저는 결혼에 대해서 좋은 기억이 별로 없어요. 결혼 말고요. 그냥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거요. 이정우 씨의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서로의 삶을 지켜보면서 나란히 걸어가는 것. 그런 관계면 어떨까요? 좋아요. 가을이 깊어갈 무렵, 저희는 서로의 가족 이야기를 나눴어요. 부모님 산소에 같이 가볼까요? 이정우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하셨어요. 저는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싶어요. 좋은 분을 만났다고. 저도요. 돌아가신 아내분께도 인사드리고 싶어요. 10월 어느 주말, 저희는 먼저 제 부모님 산소에 갔어요. 경산의 작은 야산에 계셨는데 국화꽃을 들고 올라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좋은 분 만났어요. 저는 산소 앞에서 조용히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정말 행복하게 살 것 같아요. 이정우 씨도 정중하게 저를 올리셨어요. 안녕하세요. 선영 씨를 잘 보살피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정우 씨의 아내분 산소에 갔어요. 대구 외곽의 추모공원이었는데 정말 조용하고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여보, 좋은 분 소개할게요. 이정우 씨가 사진 앞에서 말씀하셨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서로 좋은 벗이 되어서 함께 늙어갈 거예요. 저도 저를 올리며 마음속으로 말씀드렸어요. 감사하다고, 좋은 분을 보내주셔서 고맙다고. 그날 저녁 이정우 씨 집에서 저녁을 함께 했어요. 작은 투룸이었는데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결혼식은 안 할 거예요. 제가 된장찌개를 떠먹으며 말했어요. 저도 그 생각이었어요. 그냥 이렇게 가끔 만나고
서로 힘들 때 의지하고 좋은 것 같아요. 이정우 씨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사랑이 꼭 소유하는 게 아니라 함께 있어주는 거잖아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하고요. 스마트폰에 남편에게서 온 문자가 하나 있었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선영아, 잘 살고 있어? 나는 지금 시골에서 부모님 돌보며 살고 있어. 그때 내 말이 맞았던 것 같아. 저는 문자를 읽고 조용히 삭제했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대신 이정우 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하루 고마웠어요. 내일 또 만나요. 곧 답장이 왔어요. 저도 고마웠어요. 편히 쉬세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정말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지 3년이 흘렀어요. 지금 저는 부산 앞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펜션 베란다에 앉아 있습니다. 이정우 씨와 함께요. 오늘은 시청 공무원 연수 프로그램 마지막 날이에요. 이틀 동안 부산에서 열린 지방 공무원 해외 교류 세미나에 강사로 참석했거든요. 이정우 씨는 교육청 업무로 함께 내려왔고요. 새벽 6시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수평선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주황빛이 파도에 반짝이며 춤을 추고 있었어요. 선영 씨, 뭘 그렇게 생각해요? 이정우 씨가 커피잔을 들고 제 옆에 앉으셨어요. 그냥 지난 일들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떤 생각이요? 몇 년 전 그날 밤 생각이요. 거실에서 해외 파견 간다고 말했던 그 순간. 이정우 씨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제 이야기를 이미 다 알고 계시거든요. 어제 저녁 연수 참가자들 앞에서 강의를 했어요. 주제는 공무원의 도전 정신과 자기계발이었습니다. 30여 명의 공무원들이 참석했는데 대부분 저와 비슷한 나이의 분들이었어요. 저는 45살에 처음으로 해외에 나갔어요. 강단에 서서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영어도 서툴렀고 해외 경험도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참석자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때로는 작은 용기 하나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강의가 끝나고 한 분이 손을 들고 물어보셨어요. 팀장님, 그런 결정을 내릴 때 두렵지 않으셨어요? 물론 두려웠어요. 하지만 더 두려운 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후회하며 사는 거였어요. 또 다른 분이 질문하셨어요. 가족들 반대는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모든 사람이 이해해주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제 인생이니까 제가 책임지기로 했죠. 연수가 끝나고 몇 분이 개별적으로 저에게 다가오셨어요. 저도 해외 파견에 도전해보고 싶어요. 용기를 내보겠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했거든요. 베란다에서 바다를 보고 있으니 베트남에서의 인연이 떠올랐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죠. 언어도 서툴고 날씨도 견디기 어려웠고 한국에서는 계속 비난이 쏟아졌고요. 하지만 그 시간들이 저를 단단하게 만들어줬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한편으로는 옛집 소식도 궁금했어요. 몇 달 전에 우연히 들었는데 도윤이는 지금 시골에서 시어머님을 혼자 돌보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님은 작년에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가끔은 그때 제가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만약 그때 포기했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테니까요. 선영 씨, 이정우 씨가 제 손을 살짝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후회하고 있어요? 아니요. 전혀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그날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서. 처음엔 거짓말이었잖아요. 그렇죠. 완전한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진짜 소원이었던 것 같아요. 바람이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그동안 제가 몰랐던 제 마음이 그 순간 튀어나온 거였죠. 이정우 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보니 선영 씨가 한 모든 일들이 그 한마디에서 시작된 거네요. 맞아요. 영어 공부도, 지원서 제출도, 집을 나간 것도.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심지어 이정우 씨와 만나는 것까지도요. 어떻게요? 강의를 하게 된 것도 베트남 경험 때문이었잖아요. 그 강의에서 만났고요. 이정우 씨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거짓말에 저도 감사해야겠네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그날 거실에서 내뱉은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몰랐던 제 진심이었다는 거요. 잠시 후 방에서 나온 다른 연수 참가자들이 베란다로 나왔어요. 아침 산책을 하려는 모양이었어요. 팀장님, 같이 걸으실래요? 한 분이 물어보셨어요. 네, 좋아요. 저희는 펜션 앞 해변으로 내려갔어요. 모래사장에 파도가 밀려왔다 빠졌다 하고 있었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어요. 지금 제 옆에는 좋은 동반자가 있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제 마음이 편하네요. 누구의 며느리로 살 때는 몰랐던 자유로움이죠. 선영 씨, 이정우 씨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도. 저도 그런 기분이에요. 저는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제는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으니까요. 그날 오후 부산을 떠나 대구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어요. 빠르게 지나가는 산과 들이 아름다웠습니다. 휴대폰을 꺼내서 메모장에 적었어요. 다음 강의에서 해주고 싶은 말이었거든요. 작은 거짓말 하나가 진짜 인생을 시작하게 할 수 있다. 중요한 건 그 거짓말을 진짜로 만들 용기다. 이정우 씨가 제 어깨에 기대시며 말씀하셨어요. 선영 씨, 정말 멋져요. 뭐가요? 자기 인생을 스스로 바꾼 게요. 저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용기만 있다면요. 기차는 계속 달렸고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또 어떤 도전을 하게 될지.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이제는 혼자서도 그리고 좋은 사람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그날은 정말 잔잔하고 평화로운 하루였습니다. 박선영님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때로는 작은 용기 하나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고 자신의 편을 들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도 마음속에 품고 있던 작은 꿈이 있다면 오늘부터 한 걸음씩 내디뎌 보세요. 그 한 걸음이 진짜 인생의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오늘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지금 구독 눌러보세요. 매일매일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